자, 모두들 안녕하세요. 파라벨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에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마약 밀매, 마약 카르텔, 갱단, 범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분은 디에고 바티스테사와 새 게스트 프란체스코 구에라입니다. 프란체스코, 너는 이 채널에 처음 나오니까 자기소개도 하고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네, 저는 주로 브라질에 대해 다루고 있고, 특히 브라질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마약 밀매에 관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여러 해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코만도다 카피탈, 즉 PCC라고 불리는 이 조직은 상파울루에서 시작된 조직으로 이제는 국제적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상파울루 검찰청에 따르면 PCC는 24개국에 퍼져 있으며 사실상 마약 조직이 되었습니다. 마피아 스타일의 조직이 되었으며 이는 검사 린콘 가키아도 자주 언급하는 바입니다. 저는 로마의 아미스타데스 연구센터 분석가이자 조직 범죄에 맞선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지톡 회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독립적으로 대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고 이야수 연방대학교에서 5년 동안 역사학 박사 후 연구원으로 공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브라질과 라틴 아메리카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치, 불의, 마약 카르텔, 팬데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금 문제, 정치적 이용, 정의의 문제, 그리고 리우데자네이루의 민병대, 준군사 조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정말 다양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께 서점에서 이 책을 찾아 꼭 구매해보라고 조언합니다. 네, 이것이 소개였습니다. 이제 디에고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르코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프란체스코와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프란체스코를 알게 되었고 여러 협업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프란체스코는 이탈리아에서 브라질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전문가 중 한 명이고 아마도 가장 뛰어난 브라질 전문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이 매우 독특한 관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 대해서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가 말했듯이 이제는 이 조직들이 단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가 분명히 우리에게 이탈리아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범죄 조직들과의 공존, 접촉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에게는 매우 주의 깊은 총중이 있습니다. 오늘 밤 범죄 조직, 마약 밀매 조직, 그리고 이 지역 전체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갱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마도 최근 몇 년간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역사적 시기 중 하나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몇 장의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몇 개. 대략적인 감을 잡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탈리아 안전 인식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미디어와 뉴스를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기자로서 이탈리아 미디어가 특정 뉴스를 보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인 숫자, 데이터를 보면 스페인어로 dato mata relato라고 하죠. 즉 데이터가 편향된 이야기를 무너뜨린다는 뜻입니다. 보시다시피 이탈리아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0.55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살인율입니다. 즉 인구 10만 명당 수치입니다. 보시다시피 라트비아가 살인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3.57입니다.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미르코 이미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탈리아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스위스와 노르웨이 다음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살인율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미르코. 반면에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2025년 자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포그래픽을 통해 큰 차이점을 잠깐 이해해 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미르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10곳 중 멕시코, 에콰도르, 브라질, 아이티 등 4곳, 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 속합니다. 맞아요. 이 나라들이 살인사건이 가장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입니다. 저 수치 보세요. 아까 봤던 이탈리아는 0.55였습니다. 여기 아이티는 62입니다. 62는 베네수엘라 위기의 최악의 시기에 카라카스의 수치였습니다. 에콰도르는 오늘 밤에 이야기하겠지만 거의 40에 도달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숫자들입니다. 네, 올해도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하지만 에콰도르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지만 뭐든 걸고 내기 할 수 있습니다. 절반이 아니더라도 거의 그에 가까웠을 겁니다. 에콰도르는 최근 5, 6년간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프란체스코. 왜냐하면 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에콰도르에 살았고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직접 겪었거든요. 저는 게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라도 말씀드릴 텐데 바로 이제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국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마약 밀매 경로와 연료 밀수 경로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란체스코 디 말대로 에콰도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순위 없었고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할게. 반면에 이 순위에서 빠진 나라는 어디일까요? 저기 그 지역에서 보이시죠? 중앙 아메리카, 바로 과테말라 근처에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 사이에 있는 이 회색 나라다 엘살바도르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순위에서 완전히 빠졌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마라, 살바트루 차나마라. 18시절에는 중미에서 가장 치명적인 범죄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직들은 미국의 대농장에서 생겨났고 이후 추방을 통해 중미, 엘살바도르와 다른 나라들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마약 밀매, 범죄 조직, 그리고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사회적으로 매우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전쟁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르코도 약간 파라벨룸 같은 면도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나라들 중 많은 곳이 전쟁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프란체스코가 나중에 더 잘 설명해 줄 거지만 브라질은 대륙 같은 나라라서 이런 데이터들은 당연히 평균치일 뿐이고 국가 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의 평균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그 유명한 삼각지대는 분명히 수치가 더 높을 겁니다. 아니, 이 인식이 흥미로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신문을 읽으면 비상사태나 치안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유럽 최하위 수준입니다. 평균 0.9에 비해 우리는 0.5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만약 누군가 이탈리아에 치안 비상사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0.55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루과이는 이보다 20배나 더 높습니다. 그것은 62로 간주되는 나라입니다. 즉 64배나 더 많다는 거죠. 62. 아니요. 124배나 더 많을 거예요. 우루과이는 무엇보다도 남미의 스위스로 불리는 나라죠. 그러니까 조직 범죄가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대부분 자금 세탁의 형태로, 그리고 마약 밀매에서 기회주의적인 경로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데이터는 조금 조정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의 12.9%라는 수치는 맥락을 조금 더 고려해야 하는 데이터입니다. 사실 파라과이는 국경지역, 특히 브라질과의 국경지역에서 폭력의 정점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특히 이른바 프론테라 세카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드로 후안 카바에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니면 3국 국경지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우다드 델 에스테,
제가 포르투갈어로 말했지만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국경 지역은 파라과이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청부살인이 매우 만연해 있고 그래서 이 지역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altamente 여기에 2016년 라파트 살인 사건 이후로 PSS가 사실상 장악했다는 사실도 추가해야 합니다. 즉, 파라과이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파라과이의 범죄 역사는 달랐습니다. 마약 밀매에 연루된 범죄 가족들의 이야기였고 특히 국경 지역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조르조 라파트가 있었고 제르비스 파발로가 있었고 또 다른 큰 가족, 남의 가족, 푸아드 가족 등 이런 큰 가족들이 있었는데 이 가족들이 PSS에 의해 권좌에서 밀려났습니다. 내가 알기로 지금 파라과이에서 강한 유일한 조직은 아직 남아있는 모타 가족입니다. 하지만 프란체스코, 미안한데 EPP는 아직도 활동 중이야. 파라과이 인민군 말이야.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일부 지역,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몇 년 전과 비교하면 활동이 많이 줄었지. 2008년에 생겼지만 지금은 활동이 줄어든 것 같아.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에 남아있는 마지막 게릴라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거의 알려지지 않은 파라과이 인민군, 즉 EPP야. 하지만 프란체스코, 너는 분명히 더 잘 알겠지? 그러니까 EPP는 빌랄바 가족의 많은 구성원들이 사살되거나 체포된 이후로 쇠퇴의 시기를 겪었어. 그 가족은 일종의 대가족이었고 파라과이 인민군 내에 많은 대표자들이 있었지. 최근에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게릴라 조직이야. 최근 몇 달 동안 파라과이에서 EPP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걸 봤거든.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활동이 매우 약해졌어. 그리고 어쨌든 그들 역시 더 강한 범죄 조직들에게 지배당할 위험이 있어. 예를 들어 PSS 같은 조직이 있는데 이미 2020년이나 2019년에 PSS와 파라과이 인민군 사이의 이런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된 적이 있었어. quindi guarda, 프란체스코,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묻고 싶어. 왜 남미 대륙이 전 세계 인구의 8%만을 차지하는데도 전 세계 살인의 3분의 1 이곳에서 일어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전쟁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많은 가족들이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조직들이 일종의 가족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대부 영화처럼 이탈리아 마피아 가족들 같은 그런 방식이지. 나는 끼지 않을게. 딱 두 가지만 말할게. 프란체스코, 그 다음에 네가 자유롭게 이야기해. 나는 이렇게만 말할게. 과거 분쟁에서 나온 무기들이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어. 예를 들어 중미라든지 멕시코를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끊임없이 무기가 들어오고 있어. 왜냐하면 중남미에서는 무기를 생산하지 않으니까. 무기는 미국에서 생산돼. 내가 틀렸으면 말해줘, 프란체스코. 예를 들어 탄환 같은 것도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어.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예를 들어 멕시코 카르텔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공격용 무기들은 거의 모두 미국에서 들어와. 그리고 우리는 이탈리아에서 상상할 때 이런 나라들의 규모나 일부 지역의 접근 불가능함에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범죄 조직들과 게릴라들이 가진 역량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콜롬비아 사례에서 보겠지만 그들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범죄 조직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법과 생계 수단을 사용해.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많은 지역의 접근 불가능성과 무기에 대한 매우 쉬운 접근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리고 물론 부패, 처벌받지 않음, 그리고 많은 다른 요소들도 추가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 잠시 프란체스코에게도 말을 넘길게. 분명히 추가할 말이 있을 거야. 그러면 먼저 구분을 하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가 스페인어를 쓰는 남아메리카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하나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거든. 브라질의 의미에서
남아메리카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역사를 마주하게 돼. 예를 들어 카우딜리즘은 스페인어권 아메리카의 역사적 정치적 특징이지만 브라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코로넬리즘이 나타나. 그리고 코로넬리즘에서 비롯된 일련의 결과들이 네가 말했던 것과 연결돼 미르코. 브라질의 영토들은 매우 자주 가족들, 지배적인 가문들에 의해 분할되어 있어. 그들은 자신들의 패권을 행사해 왔어. 내가 5년 동안 살았던 고이아스주의 카이아두 가문을 예로 들어보면 카이아두 가문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패권을 행사해 왔고 심지어 극도로 폭력적인 방법으로도 그랬어.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예를 들어 브라질을 생각해보면 중앙 권력이 멀리 떨어져 있었어. 그래서 이 코로네이스들은 사실상 국가의 역할을 대신했어. 국가를 대신해서. 그리고 종종 국가의 법률에 반해서 행동했지. 즉, 자주 자기들만의 법을 만들었어. 이것이 우리가 브라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로우페어, 즉 사법의 정치적 이용에 대해 말하는 이유이기도 해. 왜냐하면 많은 지역들이 우리는 코로네오, 즉 그 특정 지역을 지배하는 영주가 있었고 판사가 있었고 신부도 있었어. 이들이 바로 지배적인 인물들이었지. 이것이 예를 들어 라바자토 사건에서 우리가 수년간 지속된 사법 광풍을 겪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적어도 2014년부터 2018년, 2019년까지는 말이야. 그리고 2020년까지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룰라의 재판을 재검토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으니까. 그렇다면 폭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폭력은 공간을 관리하는데 극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발생해. 많은 공간들이 접근이 불가능하거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그 특정한 환경이 형성돼. 그 환경에서 범죄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은 종종 정치 권력이나 사법 권력에 의해 정당화되거나 보호받으면서 자리를 잡게 돼. 자, 이제 나라별로 하나씩 설명해 볼게. 그러면 슬라이드도 함께 따라갈 수 있겠지. 험하고 접근하기 힘든 곳에 대해 이야기했으니까 볼리비아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참고로 이런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영화도 몇 편 추천해 줄게. 하나는 천사의 도시라는 꽤 강렬한 영화고 다른 하나는 보페 특수부대야. 좀 더 재미있는 걸 원한다면 하지만 무기 거래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영화도 있어.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그는 비행기 조종사 역할을 해. 결국에는 카르텔 중 하나를 위해 일하게 되지. 그리고 그는 CIA 요원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친구를 위해 심부름을 하면서 돈을 벌기도 했어. 싫어야. 게다가 정말 실화야. 정말 싫어야. 비행기를 봐서 생각났어. 그 사람이 이 수비를 지나가던 모습, 활주로 같은 것도 떠올랐거든. 그래서 CIA를 위해서도 좀 일했던 거야. 그리고 마약 밀매도 좀 했고 어느 순간에는 사실상 자기만의 비행기 함대까지 만들었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말하자면 쉽게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야. 자, 볼리비아부터 시작하자. 하지만 볼리비아는 무엇보다도 코카잎을 생산하는 세 나라 중 하나라는 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실부터 시작하자. 아무튼 볼리비아는 원재료를 생산하고 그 원재료는 소위 말하는 조리 과정을 거쳐서 이름을 말할 수 없는 마약이 돼. 안 그러면 유튜브에서 제재를 받으니까. 고마워. 그러니까 볼리비아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야. 볼리비아는 주로 농촌과 관련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특정 가문들과 관련해서 비교적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주요 공급자 중 한 명이 바로 수아레스였어. 그는 볼리비아 출신의 마약상이었고 코카인의 왕이라고 불렸지. 말할 수 없는 그 단어를 말하지 않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 단어를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볼리비아는 대부분이 예를 들어
프리메이루 코만도 다 카피탈, 즉 브라질 범죄 조직인 PCC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이제 많은 조직원들이 볼리비아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밀매를 조정하고 있지. 그리고 나서 볼리비아에서 주로 산토스 항구까지, 하지만 다른 브라질 항구들까지도 이어지지. 그리고 나서 그 마약을 유럽으로 들여보내는 거야. E, 볼리비아는 항상 그렇다고 할 수 있어. 볼리비아의 코카 재배는 항상 상당한 중요성을 가져왔지. 페루와 마찬가지로. 콜롬비아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코카 재배에 관한 역사가 좀 더 최근에 시작됐어. 고마워. e, 예를 들어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개의 큰 지역이야. 바로 코차밤바 열대지방과 라파스 주변의 숲이지. 실제로 현재 볼리비아는 마약 밀매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나라로 작동하고 있어. 특히 볼리비아 조직이 아닌 단체들에 의해서 말이야. PSS, 코만도 베르멜리오, 그리고 프란체스코에 관해서는 그런데 왜 브라질 등 다른 나라의 조직들이 볼리비아로 옮기기로 선택한 거지? 국가의 약점 때문인가? 접근의 어려움 때문인가? 왜냐면 여기에는 아메리칸 항공보다 그들이 더 많은 공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질문에 답하려면 프리메이로 코만도 다 카피탈이 무엇인지, PSS가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해. PSS는 완전히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범죄 조직이야. 1983년 8월 30일 상파울루주의 타우바테 교도소에서 탄생했어. 93. 지금은 2026년이고 8 영의 수감자에 의해 만들어졌어. 내가 보기엔 브라질 범죄 조직의 98%는 길고소에서 생겨나 길거리에서 생기는 게 아니야.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아주 큰 특징이야. 대부분 그렇지. 리우데자네이루의 준군사 민병대만 예외야. 그들은 다른 역사가 있어. PSS는 3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교도소 조직에서 마약 밀매에 전념하는 초국가적 조직으로 변모했어. 그리고 PSS는 구성원들이 규정을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철저히 지키는 데 기반을 두고 있어. 또한 이 조직에는 소위 컴파뇰로스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군대처럼 많이 있어. 그래서 PSS는 어느 순간 이렇게 말했지. 내가 왜 다른 사람들한테서 이런 마약 물량을 받아야 하지? 내가 직접 가서 볼리비아를 장악하고 브라질과 파라과이 국경에서 조르지 라파트를 제거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체 유통망을 관리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들은 마약 밀매를 아주 사업적으로 기업가 정신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들 중 몇 명과 이야기했을 때 cioè, è 그들이 가진 조직력에 놀라게 돼.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가서 현지에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범죄 조직이 없는 나라에 진출한다고. PSS가 멕시코에 가지 않은 건 분명해. 그들은 자신들이 침투할 수 있다고 아는 나라로 갔지. 멕시코에 갔으면 로마식 표현으로 하자면 시체로 돌아왔을 거야. 최소한 마약 밀매 세계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벌어졌을 텐데. 그런데 PSS 프란체스코는 왜냐하면 제 생각에 흥미로운 또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잘 재배가 된다면 내부적으로 권력을 잡고 이걸 이용한 그룹이 왜 없었을까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더 분열돼서 더 크고 사악하며 조직적인 누군가가 온 건가요? 여기가 정말 이상적이라면 왜 그룹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기는 코카잎이 자라기에 이상적인 장소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가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코카는 확실히 콜롬비아산과 함께 가장 높은 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 들어오는 것, PSS가 유럽으로 보내는 것은 볼리비아산 코카입니다. 페루산이 아니라 오직 볼리비아산입니다. 프란체스코 고멘자는 누굽니까? 이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PSS가 재배자들로부터 제품을 받아오는 일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공시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시설은 브라질에도 있습니다. 그 후에 제품이 준비돼 압축 블록이 되면 PSS는 여러 항구를 이용합니다. 산토스 항구, 차타이 항구, 파라나주의 항구들, 브라질 북부의 항구들이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항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리우데자네이루는 주로 재배자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은 PSS의 적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는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에 마약이 유럽으로 직접 운반됩니다. 또는 더 자주 발생하는 것처럼 특히 서아프리카에 핫스팟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아프리카로 이동한 다음 다시 유럽의 항구로 올라갑니다. 물리적인 질문인데 제가 그것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밀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날의 PSS는 범국가적 범죄 측면에서 오늘날의 PSS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PSS와 관련해서는 안드랑게타가 촉진자 역할을 했습니다. 두 가지 필요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안드랑게타는 남미에서 코카인에 대한 강력한 연락책이 필요했고 PSS는 한 단계 도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파울루에 주로 기반을 둔 범죄 조직에서 링컨 가키아, 산파울루 반 PSS 검사장이 말하듯이 범국가적 범죄 조직, 즉 마피아 조직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한 부분, 바로 마약 밀매 그 자체입니다. 점점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의 또 다른 부분은 마약 밀매로 벌어들인 돈의 자금 세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PSS는 이미 수년 동안 달러와 유로, 즉 브라질 현지화폐보다 5배, 6배 더 가치 있는 강한 통화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브라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는 PSS가 합법적인 경제 영역에 대규모로 침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사실상 너는 물어보는 거지. 물리적인 관점에서 항로에 대해서. 그렇지? 왜 굳이 브라질 전체를 통과하려고 애쓰는 거지? 더 짧은 항로로 반대편을 지나가면 될 텐데. 왜냐하면 반대편에서는 속에서는 디에고, 미안해. 미르코의 말에 답변하자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왜 볼리비아에서 태어나지 않았냐고 하셨죠? 볼리비아에는 항구가 없어요. 볼리비아는 남미에서 항구가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예요. 그리고 실제로 수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예전에 말씀드렸던 베리 씨처럼 톰 크루즈가 연기했던 그 사람 말이에요. 수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항구는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에콰도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과야킬 항구에 대해서도 보게 될 거예요. 항구가 없는 나라는 대규모 마약 밀매를 벌이는 데 있어 확실히 불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면이 볼리비아도 그렇습니다. 에보 모랄레스 시대 이후 그 시기는 중요한 정치적 안정의 시기였지만 적어도 지난 5년 동안 볼리비아는 매우 복잡한 영토 분열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 산타크루스 데 라 시에라에서 체포된 소식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쪽 국경에 있는데
거기서 프리메르 코만도 우루과이의 중요한 우루과이 출신 마약 밀매상인 마르세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마르세유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세바스티앙 마르세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르코와 시청자분들 모두 이런 재미있는 사실들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까 페루를 언급했는데 오늘 밤에는 페루에 대해 많이 다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록 그 나라들이 기본적인 재료들을 더 많이 재배하는 곳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과정을 거쳐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페루에서 이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soprattutto narcoterrorismo. 80년대에 벨라오 데텔이라는 사람이 마약 테러리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약 국가, 마약 테러리즘,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마약에 대해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페루와 볼리비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콜롬비아도 페루와 볼리비아를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카잎이 원주민들의 오랜 전통의 일부, 즉 코카 식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는 해롭거나 독성이 있거나 식물학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남아메리카에 자생하는 토착 식물입니다. 이로에 대해 말하자면 제가 처음 에콰도르에서 일하던 조직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어느 조직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병원에 거북이가 잔뜩 있는 것 외에도 우리가 영상을 찍던 테이블 앞에는 거대한 코카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에고는 코카 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사무실에 코카 나무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코카 나무는 그냥 평범한 나무야. 여기서는 그 잎을 사용해. 특히 라틴 아메리카, 이를테면 페루나 볼리비아처럼 고도가 엄청 높은 곳에서는 고도 때문에 그 잎을 쓴단 말이야. 해발 3,800에서 4,000m에 지어진 도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제공하는 것 중 하나가 코카차예요. 고산지대 적응에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코카를 먹어요.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잎을 먹어요. 현지 주민들은 코카잎을 씹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들은 특히 예를 들어 볼리비아를 생각해보면 코카잎을 씹어요. 스페인 정복자들이 수많은 해 동안 착취해온 광산에서요. 토착 노동력을 이용했어요. 배고픔을 달래고 피로를 덜 느끼기 위해 몇 시간씩 코카잎을 씹습니다.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에서는 전반적으로 코카가 자생 식물로서 항상 존재해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 과정은 지난 40년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디에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었어. 이 조직은 이건 전 세계에 있는 조직의 분포를 보여주는 지도야. 여기서 말하는 분포는 현지 조직들과의 연결을 의미해. 아니면 그들이 직접 현지에 사람을 두고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지 감독하기도 해? 예를 들어 일본도 보이거든. PS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나는 손을 들고 프란체스코에게 넘길게. 왜냐하면 프란체스코가 말했듯이 PS는 매우 특별하거든. 그건 조직이 아니야. 우리는 메데인 카르텔이라고 말할 수 없어. PS와 함께라면 한 세대를 놓치게 돼. 아니야. PS는 매우 특별한 관점과 역학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프란체스코, 나는 감히 대답하지 않고 기꺼이 너에게 말을 넘길게. Allora, 그럼 이 이미지는 일단 좀 걸러서 봐야 해. 그래도 맞아. PSC가 있는 28개국에 대해 말할 때 이는 조직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PSC 구성원이 있는 28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도착할 때 관련된 물류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포르투갈에서 그렸던 것처럼 자금 세탁과 관련된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금 세탁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PSC는 브라질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만큼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PSC에게 유럽은 물류 거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거점입니다. 귀중한 거점, 마약 밀매에서 나온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는 아주 소중한 장소입니다. 왜, 세바스티앙 마르세는 사실 독특한 인물입니다. 흥미로운 인물이죠.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인물입니다. 그는 볼리비아 정부 차원에서 받은 강력한 보호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실제로 그를 보호해준 장관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보 모랄레스가 2019년에 내렸던 불행한 결정, 즉 DEA를 나라에서 추방한 선택도 이용했습니다. 우연이 아닌 게 새로운 대통령이 DEA를 볼리비아에 다시 들였고 신기하게도 몇 달 만에 마르체가 체포됐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치적 보호막이 사라졌고 DEA는 현지에서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체는 순식간에 잡혔죠. 그는 체포되어 미국 감옥으로 보내졌고 남미에서는 잡을 수 없는 신화 같은 존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PSS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매우 복잡하게 뻗어있는 조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약에 기반하고 동료들까지도 그 규약을 따라야 하는 조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른바 범죄 재판소라고 불리는 곳에서 재판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PSS는 국가 조직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진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우리 마피아에게서도 약간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맹세를 하게 하고 등등. 하지만 그들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대답할게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 라티노 아메리카노 젖어울지게 글을 많이 썼거든요. PSS는 본질적으로 이르마우스, 즉 형제들 사이의 규약에 기반한 유대감으로 이탈리아 범죄 조직에 존재하는 혈연 관계를 대체했습니다. 규약은 PSS의 헌법이고 PSS의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그래서 규약은 여러 조항으로 나뉘어 있고 그 조항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 조직 내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위험이 있고 그 재판은 사형 선고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너는 아까 살인에 대해 이야기했지. 맞게도 그렇게 말했어. 이 범죄 조직들은 자신들의 익숙한 공간이 아닌 곳에서 움직일 때 아주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부패, 면책, 그리고 어쨌든 정의가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는 그런 공간들 말이야. 그들은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2번 생각한다고 할 수 있어. 하지만 너와 나는 몇 년 전에 이 지역을 좀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었지. 기억나? 마르첼로 페치, 파라과이의 검사장, 콜롬비아 카르타헤나데 인디아스에서 신혼여행 중에 살해당했지.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여러 가지 가설 중에 바로 그 문제가 있었지. 아마도 처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깨달은 몇 안 되는 순간 중 하나였던 것 같아. 이 거물 검사장을 죽이기 위해 여러 범죄 조직들이 서로 협력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최전선에 있던 검사들을 떠올리게 해. 그래, 네가 언급한 사람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마르첼로 페치에 대해 내가 그가 하고 있던 일을 칭찬하는 기사를 썼었거든. 마르첼로 페치는 안타깝게도 혼자 버려진 검사였고 파라과이 검찰청이라는 매우 부패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어. 그래서 마르첼로 페치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표적이었고 안타깝게도 살해당했어. 사실 마르첼로 페치에 대해서는 배후 세력에 관해서 확실한 결론이나 강한 주장이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마르첼로 페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내가 말하자면
패치 사건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러 범죄 조직들이 함께 내린 집단적인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어. PSC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 제거된 점을 감안하면 그가 제거된 곳은 또한 예를 들어 세바스티앙 마르세유는 살인 사건의 배우로 지목되었지만 여기서는 전혀 영향력이 없었고, 즉 콜롬비아에서도 전혀 존재감이 없었어. 그래서 분명히 여러 주체, 여러 조직 차원에서 마르첼로 페치의 제거를 승인한 초국가적 협력이 있었던 거야. 나는 꼭 한 가지 말하고 싶어. 마르첼로 페치에 관한 이 일은 정말 나를 화나게 해. 마르첼로 페치는 파라과이에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거야. 이건 분명히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는 마르세유의 밀수, PSC의 불법 거래, 그리고 몇몇 파라과이 범죄 가족들의 밀수에 맞서 싸운 유일한 검사였어. 그는 결국 그렇게 했고 안타깝게 그런 결말을 맞이했지. 하지만 마르첼로 페치가 그런 결말을 맞이한 건 그가 혼자 남겨졌기 때문이야. 디에고, 그래프가 있을 때도 설명해줘. 너희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알고 싶었어. 우리가 마르첼로 페치에 대해 엄청 빠르게 시작했잖아. 하지만 잠깐 맥락을 설명하고 정말로 때로는 영화 같다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마르첼로 페치는 2022년 5월 10일 콜롬비아에서 살해당했어. 하지만 콜롬비아 어디서나가 아니라 콜롬비아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은 곳 중 하나인 카르타헤나 데 인디아스에서였어. 그는 바루섬에서 신혼여행 중이었어. 그러니까 콜롬비아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은 지역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곳이었지. 선고살인범들은 그가 있던 해변에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어. 그들은 빌린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그를 등과 머리에 총을 쏴서 죽였지.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떠났어. 그리고 어쨌든 수사는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본 적이 있어. 그들은 해변가 집에서 상대를 제거하려고 시도했지. 거기에는 배가 있었고 잠수부들이 폭탄을 두고 갔어. 이런 기술들은 이탈리아에서도 본 적이 있는 것들이야. 하지만 그건 그들이 실패했다는 뜻이야. 타우라에서 팔코네를 겨냥한 테러를 말하는 거야. 누군가가 그들에게 지시를 내렸어. 이 그래프는 뭐야? 지역별로 대략 몇 명의 구성원이 있는지 보여주는 거야? 이건 사실상 군대야. 그래, 근데 이게 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맞아. 프란체스코에게 정말 좋은 질문이 하나 있어. PCC에는 공식적인 신화 창조가 존재하나? 어디에서 영감을 받는 거지? 너는 프란차란차나 귀약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근본이 되는 신화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 어떤 두목들이 뭔가를 했다는 식의 이야기들. 예를 들어 보면 코를레오네파 같은 경우 몇몇 비단이라는 신화가 있는데 그 지역 언어로는 거의 농부라는 뜻이야. 맞지? 그들은 페링크리타티라 불렸어. 지능 묻은 신발을 신은 작은 마을 출신들이었지. 코를레오네. 그들은 천천히 사실상 쿠폴라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우두머리가 돼. 그래서 나중에는 유명한 코를레오네파 마피아가 되는 거지. 하지만 그들은 처음에는 작은 집단에서 시작했어. 네가 말한 그 8명 말이지. 감옥에서 서로 알게 된 사람들. 그런데 이 코를레오네파의 출신은 어땠어? 그러니까 왜 그들이 거기에 가게 된 거야? 출신은 정말 다양했어. 살인범도 있었고, 은행 강도도 있었고, 여러 유형의 범죄자들이 있었어. 예를 들어 창립자 중 한 명인 젤레야오. 그는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가 수감되어 있던 같은 감옥 안에서도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지. 하지만 PSS는 범죄 형제단으로 시작했어. 맞아. 규약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이 조직은 부친 살해라는 개념에 많이 기반을 두고 있어. 그러니까 미안한데 그 점에서는 약간 말리아나 조직을 떠올리게 해. 일종의 동맹, 말하자면 동등한 귀족들끼리의 동맹 같은 거지.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 항상 더 많이 지휘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 조직자,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약간
이건 브라질 현실에 맞춰서 봐야 해. PSS의 넘버원은 마르코 윌리엄 카마초, 마르코 윌리엄 에르바스 카마초로도 알려진 마르콜라입니다. 지금 마르콜라는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내 기억이 맞다면 1996년부터 수감 중입니다. 그래서 PSS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4인의 신토니아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는 조직 내에서 각 구성원이 수행하는 역할마다 여러 신토니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토마체 신토니아가 있는데 이건 토마토 신토니아라고도 불립니다. 왜 그렇게 불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토니아는 국제 마약 밀매를 담당합니다. 이 신토니아의 두목들 또는 적어도 그 두목들 중 일부는 수십 년째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수감된 이 인물들은 분명히 아주 오래전에 밖에 나와 있으면서 조직을 계속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은요. 자, 이들은 코만도 베르멜류입니다. 코만도 베르멜류는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범죄 조직이지만 완전히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역사는 아니고요. 코만도 베르멜류도 감옥에서 탄생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일리아그란지 교도소에서 시작됐죠. 자, 1979년에 정치범과 일반 범죄자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친구 파비오 사무는 범죄 조직의 기원, 코만도 베르멜류와 테르세이로 코만도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2025년에 출간된 이 책에서 그는 문서를 근거로 이 생각을 반박합니다. 실제로 코만도 베르멜류는 1970년대 중반쯤에 탄생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디에고. 아니요? 베르멜류는 이탈리아어로 빨간색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냥 베르밀리오로 당연히 생각하니까요. 네, 맞아요. 죄송해요. 붉은 사령부라고 해야겠네요. 모두가 포르투갈어를 쓴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데 붉은 사령부라고 하면 정치범들이 떠오르죠. 하지만 아니에요. 하지만 정치범과 일반 범죄자들의 이런 융합은 사실 파비오 사무가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74년에 일리아 그란데 교도소, 즉 이솔라 그란데에서는 이미 정치범들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치범들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정치범들과 일반 죄수들 사이에 심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소위 말하는 지휘부의 특징은 코만도 베르멜류든 PSS든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직의 가장 높은 단계에는 은행 강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마르콜라는 예를 들어 PSS의 최고 책임자였고 그 시대에 가장 영리한 은행 강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강도 행위로 인해 은행 강도 때문에 그는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PSS의 핵심 인물이 되었고 그 후 2002년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 제거합니다. ad altri 떠오르는 PSS의 인물들과 함께 그는 PSS의 구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현재 마르콜라는 PSS의 공식적인 1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감옥에 있기 때문에 수배 명단에는 없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항상 그렇듯이 흥미롭고 모순적인 점인데 왜냐하면 네가 이렇게 말하거든. 마르콜라는 넘버원이야. 좋아, 그럼 마르콜라를 체포하자. 아니, 마르콜라는 이미 감옥에 있어. 그리고 감옥에 있어. 사실 어쩌면 정말 30년째 감옥에 있는 걸 수도 있어. 영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미르코, 나는 아르헨티나 드라마 엘 마르지날도 추천해. 정말 멋진 시리즈야. 이탈리아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흥미로워. 그 드라마는 바로 교도소에 관한 이야기야. 지금 우리가 그래픽에서 보고 있듯이, 그리고 프란체스코가 말해준 것처럼 PSS는 바로 교도소에서 시작됐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교도소들은 전반적으로 진짜 지옥의
원처럼 지옥 같은 곳이야. 나는 그곳들이 이탈리아 교도소보다 더 나쁜지 나은지 말할 수 없어서 비교하고 싶지 않아. 이탈리아에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아니. 이탈리아에도 국가가 개입해야 할 비인도적인 교도소 환경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수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즉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야. 그리고 아까 신화시학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그런 종류의 질문이었는데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 그때 바로 멕시코가 떠올랐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멕시코의 마약 문화에서는 산타 무에르테가 중요한데 바로 멕시코에서 죽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야. 거기에는 고유한 시학과 독특한 내러티브가 있어.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마치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탈리아의 특정 카모라 계열 그룹이나 마피아들도 성모 마리아와 기독교 신성의 요소들에 대해 과도한 숭배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매우 비슷한 요소들이 있어. 그리고 멕시코의 마약 문화에서는 묘지들조차도 모두 주인공 역할을 해.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 나르코 코리도는 주요 마약상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발라드야. 렌치오는 체포된 게 아니라 발견된 뒤 대치 끝에 사살됐어. 몇 주 전에 미국 정보기관의 첩보를 바탕으로 한 작전이 있었어. 렌치오가 죽은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멘치오와 그의 영웅적인 죽음을 다룬 나르코코리도가 나오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뒤에는 정말로 움직이는 문화가 있는 거야. 이건 단순한 신화적 시가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문화야. 그리고 이 문화는 새로운 세대를 바라볼 때 가장 깨기 어려운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해. 그래서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새로운 세대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 맞서 싸우기 어려운 요소이기도 해. 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종류의 내러티브, 그런 종류의 가능한 미래를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야. 근데 여기서 잠깐만. 프란체스코, 이게 뭔지 좀 알고 싶었어. 이 수로라는 게 뭐야? 코카에 대한 거야. 코카 수로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파라나 강을 따라 이어지는 수로야. 파라나 강에서부터 이어지는 거지? 그 수로는 아르헨티나의 항구나 파라과이의 내륙 항구까지 이어지고 거기서부터 마약이 유럽으로 보내져 2020년 이나 2021년까지는 세바스티앙 마르세유가 코카 수로의 주인이라고 불렸던 게 기억나. 이 사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바로 거대한 파라과이 차코야. 프란체스코, 내가 막 말하려던 거 네가 먼저 말해버렸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방대한 버려진 영토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 차코가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5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나요? 25만 평방킬로미터. 파라과이 전체 영토의 약 60%에 해당합니다. 그 땅은 통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파라과이 차코는 통제할 수 없고 브라질의 넓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마존 내부의 모든 하천망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벨랭 두파라에서 한 달 동안 살았을 때 벨랭의 강인 구아마 강은 사실상 바다와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강은 아마존 강의 지류일 뿐이죠. 하지만 그건 정말 바다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테라스에 나가면 구아마 강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 바다야. 대양이지. 나는 이제 알겠어. 라고 생각했죠. 그건 티레니아 해나 지중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브라질이나 파라과이 같은 나라의 많은 국경 지역, 내륙 지역들은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해요. 많은 강을 따라가는 경로들이 그렇죠.
실제로 여기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토착민들이 범죄 조직에 의해 사실상 강제로 마약과 관련된 일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란체스코, 여기에 앞서 언급하지 않았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국경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특히 남아메리카의 국경은 구멍이 숭숭 뚫린 것처럼 사실상 통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국가들 사이의 국경이 그렇습니다. 국경은 그 길이도 길고 자연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일화가 생각납니다. 저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첫 해를 보냈습니다. 저는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국경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파케의 48전선이 활동하고 있었고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파크의 지도자 중 한 명인 라울 레이에스를 죽이기 위해 벌어진 아주 유명한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군대가 국경을 넘나들었고 범죄 조직들은 그 국경을 마치 자기 집 마당처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사이의 국경, 유명한 트로치아스,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사이의 아마존 국경, 그리고 브라질의 모든 국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범죄 조직들에게는 이런 식의 경계 없는 공간, 즉 거대한 공간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완전히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공간들은 너무 넓고 침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정보기관과 DEA를 통해서만 찾아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미국 정보기관의 지원 없이는 발견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존에 숨겨진 유명한 비밀 활주로들인데 이미 화웨이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곳들입니다. 맞아요. 즉 위성 작업이나 이런 수준에서 일할 수 있는 정보기관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비행기들이 마약을 운반해야 하는 아주 작은 활주로들은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저는 PSS와 아주 가까운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삼촌이 마투그로스주, 그러니까 브라질 중서부에 있는 파젠다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 삼촌이 그 파젠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삼촌은 작은 공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PSS에 코카인을 실은 세스나 비행기들이 착륙하는 활주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런 수준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차를 주차하는 차고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파젠다에 붙어있는 작은 활주로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수헥타르의 식생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곳들은 종종 덮여 있습니다. 이런 세스나 비행기들 중 많은 수가 앨런디 아브류의 책에도 나와 있듯이 농작물 한가운데에 착륙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가운데에 내리는 거죠. 중요한 건 짐을 잃지 않는 거지. 착륙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미르코 씨, 제 생각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이제 브라질 내수 소비와 수출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브라질에서 살았어요. 프란체스코보다는 덜 살았지만 상파울루에서 살았죠. 상파울루에는 크라콜란디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양한 소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물론 저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는 거고 프란체스코가 더 잘 설명해 줄 거예요. 비싼 제품은 밖에서 소비되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제품은 질 낮은 하급품이에요. 실제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제품의 폐해도 볼 수 있죠. 비싼 제품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팔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유로, 달러로 결제되는 제품은 밖으로 나가고 헤알로 결제되는 제품이 남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찌꺼기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프란체스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역설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제품을 생산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안 좋은 상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마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것은 해외 시장으로 나가고 당연히 일부는 국내 시장에 남게 됩니다.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엘리트들을 위해서죠, 물론. 엘리트요? 그러니까 질문에 답하자면 네, 브라질은 남미 동부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코카인 밀매의 허브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블로그에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썼고 작년에는 브라질 신문과 인터뷰도 했습니다. 수년 동안 바이오세아니카 루트가 건설 중입니다. 바이오세아니카 루트는 사실상 대서양 해안과 태평양 해안을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 생각에 심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이 바이오세아니카 루트의 일부는 PSS의 세력권을 통과합니다. 푸세의 영지를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산토스를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산토스에서 시작해서 마투그로스 두 수에 도착하고 그 다음 브라질의 중서부 지역을 지나 칠레로 가서 이키케와 안토파가스타 항구에 도착합니다. 제 예상으로는 PSSE가 이 경로를 채택해서 마약을 그쪽으로 운반할 것입니다. 즉, 태평양 연안에서 출발해 오세아니아와 극동 지역까지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칠레에는 중요한 토착범죄 조직이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두매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내수 소비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평균적으로 PSCE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브라질에서 대서양을 거쳐 호주로 가는 것인데 2021년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호주에서 킬로그램당 약 6만 달러에 판매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우 비쌉니다. 프란체스코, 질문인데 이 남미의 거대한 밀수 전체가 얼마나 평가되는지 추정치가 있나요? 전체 아메리카 대륙은요? 저도 막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혹시 가지고 있나요, 그 수치는? 큰 숫자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수억 단위인가요? 수십억 단위인가요? 아니면 수백억 단위인가요? 수십억인가? 정말 미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 9만 정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난해 PSC의 한 구성원이 저에게 준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2025년 2월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하길 유럽에서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24,000유로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오늘까지 PSC의 관계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른 소식통들로부터 들은 것이 있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최근 몇 달 사이에 킬로그램당 가격이 14,000유로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연이 아닌데 제가 라티노 아메리카노 블로그에 썼던 것처럼 최근에 쓴 글 중 하나, 마지막에서 두 번째 글은 어떤 소식통이 저에게 정보를 전달해줘서 쓴 글입니다. 모로코 출신의 모로코계 조직들도 코카인 밀매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격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주로 거래하던 해시신은 제쳐두고 다른 쪽 일에 전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격에 대해 말한 게 아니라 프란체스코, 거래 자체, 규모, 그 거래에 대해 말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 차원의 수치는 PSC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그룹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우리는 에콰도르 같은 나라의 GDP보다 더 큰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간 900억 달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있는데 네가 바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 나는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게 슬라이드를 하나 보냈어. 왜냐하면 이 돈은 생산의 모든 지점을 거치기도 하거든. 부패,
줘야 하는 모든 뇌물, 사야 하는 무기들. 맞아. 그래서 정말로 슬라이드 설명해줘. 자, 우선 프란체스코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야 해. 우리 지금은 브라질에만 한정해서 이야기하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판사, 경찰, 보건소, 예를 들어 공무원, 기업, 은행가, 그리고 일하는 더 작은 범죄 조직들이 필요한지 깨닫게 돼. 어쨌든 너를 위해서라도 그 경로들은 만들어져야 해.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일자리 생태계이고 이 카르텔들 아래에서 움직이는 준국가 조직이야. 우리는 프란체스코가 말한 8명이 감옥에 있다는 이미지에서 시작했다. 이제 여러분은 수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대한 지주회사, 즉 거대한 기업을 생각해야 해. 마치 그것이 말 그대로 준국가인 것처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모든 것은 하나의 조젠 조직이고 그 조직은 같은 나라나 다른 나라의 여러 계열 조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직들도 어쨌든 돈을 받아야 하고 일의 일부를 담당하며 그 다음에는 물류, 인프라 부분이 있고 또 부패와 관련된 모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일하지만 실제로는 이중 직업을 가진, 즉 이런 범죄 조직을 위해서도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보안부와 경찰의 정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조직은 교도소 직원들에게도 돈을 주고 군인들에게도 돈을 줍니다. 은행가들은 만약 여러분이 스카페이스를 봤다면 알겠지만 돈을 은행에 넣고 세탁하는 대가로 10%를 챙겼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약간 유령 회사 같은 존재입니다. 자, 범죄 조직들은 흥미로운 점은 범죄 조직들이 은행가들과 같은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저는 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르코 중요한 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 범죄 조직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오직 마약 밀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지금 PSS에서 프란체스코 샘프레 우리는 이 범죄 조직들이 그들의 활동을 매우 다양화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해. 그래서 연료 같은 다른 요소들의 밀수도 있고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이 신매매나 이주와 같은 것들도 포함돼. 그래,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에서 급격히 늘었어. 그리고 이것이 마피아, 특히 이런 범죄 조직들과 연관된 조직들이 매우 수익성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만들어냈어. 그리고 나서 영토 통제인데 국가마다 다르지만 그 과정에서 장애물이 되는 존재들이 있어. 또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런 집단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어. 이 모든 것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고 아프리카계 후손 공동체도 마찬가지야. 몇 주 전에 나는 브라질에서 가장 중요한 퀼롬볼라 정치 대표 중 한 명인 셀마 드 알디나와의 인터뷰를 공개했어. 그녀는 바로 그 인터뷰에서 마이의 살해에 대해 이야기했어. 베르나데치 4월 14일에 재판이 있었고 실행자와 배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 퀼롬볼라들은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야. 네. 그들의 조상은 아프리카에서 끌려와 노예가 되었지. 브라질 전역, 특히 농촌 지역에 9,000개가 넘는 공동체가 흩어져 있어. 이들은 그 땅을 지키고 있는데 그 땅은 종종 이런 범죄 조직들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이런 땅들은 통로로 사용되기도 하고 위장 기업을 세워 자금 세탁을 하는데 이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마치 마피아처럼 영토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마약 밀매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이건 어떤 식으로든 돈이든 상처든 그 지역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야. 프란체스코에게 묻습니다. 인맥과 정보원을 얻으면서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첫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런 사람들이 기자나 연구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저는 실제로 소셜 네트워크 차원에서 많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흥미로운 소스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거나 흥미로운 소스에 닿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해야 할 점이 있는데
PSS의 특징 중 하나는 PSS가 조직으로서 매우 허영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건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저에게 말해준 건데 그 친구도 PSS에 대해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자신들에 대해 이야기되는 걸 좋아합니다. 실제로 제가 인스타그램에 표지 사진을 올린 PSS에 관한 기사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자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시티 오브 갓라는 영화를 봤다면 거기에는 나중에 사진작가가 되는 한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순간 그는 길 한가운데에 서고 갱단 전체가 있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들자 모두 포즈를 취하고 그는 엄청난 특종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우두쿠백적이 말했듯이 교만은 몰락을 앞선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들이 좀 과하게 행동해서 지금 이 순간에는 무적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당신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해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손으로 나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특정한 것들을 공개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것들을 공개하지 않았고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그 정보원이 계속 유효한 동안은 그 관계를 유지했죠. 그리고 이런 연락처들 외에도 당연히 브라질 기자 동료들이나 브라질 경찰 친구들, 브라질 검사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보들이 나오고 재구성된 내용들이 나오고 그런 식이죠. 그리고 또 PSS에 대한 작업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원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면 더 이상 그 정보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른 정보원을 찾고 연락하며 대화하는 모든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브라질식 방식을 많이 따릅니다. 그들이 제치뉴 또는 브라질레로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그래서 저는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대합니다. 저는 부탁을 하고 그들은 당신이 연구자이고 교수이며 그들에 대해 글을 쓴다는 사실을 매우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 분석적인 관점에서 글을 쓰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말하는 관점이 아니라는 점을 존중합니다. 게다가 그들과 싸우러 가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볼리비아 군대가 맞서더라도 그들 쪽이 돈도 더 많고 사람도 더 많고 무기도 더 많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겁니다. PSS는 제가 마르크스의 말을 빌리자면 사실상 무한한 예비범죄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SS는 근본적으로 무엇에서 비롯된 걸까요? 브라질이 사실상 항상 안고 있던 아주 깊은 사회적 배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일종의 노예제도의 유산이죠. 그리고 브라질의 감옥은 브라질에서 말하듯이 포브리스, 프레토스, 에페리페리코스, 즉 가난한 사람들, 아프리카계 후손들, 그리고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PSS와 모든 브라질 범죄 조직 문제는 주지사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브라질 국민들, 브라질 국가, 브라질의 제도들, 즉 그것은 수세기 동안의 사회적 배제의 산물입니다. 여러분께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군대들이 생겨나고 엄청난 돈이 오가고 현지 사람들에게도 숨겨달라고 돈을 주고 또 속임수도 쓰고 있습니다. 마을에 가짜로 발전을 시키는 척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침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또는 어쨌든 정글 한가운데에서는 사실 이런 짓을 할 필요도 없고 모든 걸 자기들끼리만 챙깁니다. 숨는 것도. 브라질 조직범죄에 관해서는 그렇다기보다는 아니라는 쪽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PSS의 고위 인사들 그리고 리우데자네이루 조직범죄의 주요 인물들처럼요. 코만도 베르멜류와 테르제이로 코만도 프루 같은 조직들 말이죠. 그 수장들은 이제 고급 주택가에 살고 있어요. 마르콜라 가족은 알파빌이라는 동네의 대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말하는 폐쇄형 콘도미니엄,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마르콜라의 가족은 알파빌에 살고 있습니다. 마르콜라의 아들은 상파울루의 외곽 지역을 다니지 않고 피녀이루스를 다니며, 즉 알파빌을 다닙니다. 상파울루의 상류 부르주아, 아주 높은 상류 부르주아 계층입니다. 이 사람들, 이 가족들은 자신들이 이룰 수 있었던 사회적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안타깝게도 브라질의 사회적 상황을 볼 때 오직 조직 범죄의 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명하다면, 디에고, 그렇게 유명하다면, 그렇지? 왜 저는 예를 들어 PSS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걸까요? 그렇게 알려지고 싶어 한다면, 왜 내가 야쿠자나 감비노 패밀리를 더 잘 알고 있는 걸까요? Perché in Italia da poco, Mirko.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너랑만 하지 대중적인 채널에서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 채널이 대중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채널에서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알려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데도 영화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 그지? 글쎄.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는 이름하우스라는 시리즈가 있어. 그건 PSS의 권한거야. 오늘날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PSS. 초기의 PSS. 예전의 PSS에 대한 이야기지. 그럼 아직 8명 남아있는 거야? 아니, 이제는 수천 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그러니까 두목들은 누군지 몰라. 그 조직을 만든 구조는 알지만 현재의 두목들은 몰라. 현재의 두목들은 알고 있어. 그래. PSS의 최고의 지휘 라인들은 브라질 보안기관에 의해 모두 파악됐어. 모든 것이 알려져 있고, 이 사람들 대부분은 구금되어 있어. 구금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 볼리비아에 있고 일부는 파라과이에 있어.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파라과이에서 볼리비아로 이동했어. 디에고, 안 그러면 우리 못 나가. 벌써 1시간 20분이야. 그래서 내가 재촉해야 해. 봐봐, 내가 먼저 할 말이 있었어. 왜냐하면은 우선 우리가 1시간 20분 동안 얘기하고 있잖아. 이런 세부 사항들을 좀 설명하려고. 근데 이걸 1시간 20분 동안 얘기할 수 있게 해주는 주류 매체가 이탈리아에 어디 있어? 없어. 그래서 복잡성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나는 항상 프란체스코 이런 공간에서 말하지, 오히려 복잡성에 책임이 있다는 거지. 그냥 말하려고 말할 수는 없어. 말할 때는 선역도 해야 하고 올바른 연결도 해야 해.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거야. 브라질 영화계가 아마도 덜 알려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프란체스코가 말했듯이 영화는 정말 많아. 트로파지 엘리트 말고도 바로 그 상황, 안타깝게도 끔찍한, 그리고 보페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야. in determinate comunidad que no le llamamos favelas. 그래, 그곳은 더 소외된 공동체들이야. 맞아, 내가 인스타그램으로 너한테 보낸 인터뷰 말이야. 내가 파에스에 올린 그 인터뷰. 왜냐하면 내가 파에스에 올린 그런 인터뷰였으니까. 이탈리아에서는 그걸 올릴 수 없어. 왜냐하면 이탈리아에 올리기 전에 먼저 칠룸볼라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기사를 5개 더 써야 하거든. 칠룸볼라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기사 5개를 쓴 뒤에야 셀마 데 알디나와 인터뷰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있어. 근데 기억나지, 프란체스코? 안타깝게도 그 2명의 기자가 살해당했던 일도 있었잖아. 사실 한 명은 기자였고 다른 한 명은 카메라맨이었어. 브라질 활동가 돈 필릭스와 브루노 페레이라. 아마 나랑 너 그리고 몇 명이나 더 그 일에 대해 글을 썼었지.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려고 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 할 말이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미르코, 네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 정말 축하해. 맞아. 나는 이해해야 해. 나는 뭔가를 이해하는 걸 좋아하니까 질문할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 엘 차포, 파블로 에스코바르, 메데인 카르텔 말고도 게다가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콜롬비아는
곧 에콰도르 얘기로 넘어갈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콜롬비아 국경 근처에 있으니까 콜롬비아는 지금 하마에 대해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어. 자,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그 유명한 농장을 만들 때 모든 동물들을 데려왔어. 젊은이들을 위한 농장. 아니, 그건 그게 바로 그 농장이었어. 저는 거기에 가봤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콜롬비아에서 여러 번 살았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봤어요. 그리고 아니 잠깐만, 우리가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모두가 파블로 에스코바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모두가 국가와 협상을 하고 자기가 직접 감옥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국가의 경비원들도 있었어요. 1990년에 세사르 가비리아가 대통령으로 막 선출되었을 때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콜롬비아 정부와 이런 협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감옥을 직접 짓고 그 안에 죄수로 들어갑니다. 그 후 92년 7월 초, 이 감옥에서 그는 메데인 카르텔 소속인 자신의 부하 2명, 헤라르도 치코 몬카다와 페르난도 갈레아노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중 살인 사건 이후 국가는 에스코바르를 진짜 감옥으로 이송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스코바르는 이 감옥에서 무장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92년 7월 22일 에스코바르는 감옥을 직접 지었기 때문에 그는 외벽의 일부를 시멘트로 마감하지 않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벽을 발로 차서 그리고 그는 에스코바르와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함께 탈출합니다. 그는 라 카테드랄 교도소를 짓는데 그 이유는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당시 마약상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죠.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그때의 영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축구에도 관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는 축구팀도 하나 샀었는데 그 팀이 지역대회에서 우승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구팀의 골키퍼 기억나시나요? 2명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이기타입니다. 스콜피온 세이브로 유명한 골키퍼죠. 그래서 그가 어느 순간 이기타가 파블로 에스코바르와 친구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가 그를 찾아서 라카테드랄 교도소에 갔을 때 실제로 그가 라카테드랄 교도소에 찾아가는 영상이 있어요. 기자들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에게 묻죠. 이기타 어디 가는 거예요? 나는 파트론을 만나러 간다고 해요. 그를 진짜로 파트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일로 그를 정지시키고 콜롬비아 국가대표팀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합니다. 매일 그를 만나러 가냐고요? 그 두목, 그러니까 사실상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라카테드랄 교도소 안에서 만나러 갔던 거죠. 콜롬비아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시간은 무한하지 않아요. 디에고 에콰도르. 그러니까 에콰도르 먼저 말하자면 에콰도르는 제가 정말 애착을 가지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서 오랜 기간 2년이 넘게 살았고 그 후에도 여러 번 다시 갔거든요. 그리고 에콰도르는 프란체스코가 말했듯이 이런 나라예요. 최근 몇 년간 폭력에 휩싸인 나라예요. 이를 설명하려면 콜롬비아에 대해 말해야 해요. 이건 아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인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콜롬비아는 2016년에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했어요. 이 협정은 1950년대에 결성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즉 FRRC와 맺어진 것이었죠. 이 단체와는 아주 오랜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 그룹들과의 갈등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FARC는 2016년에 동원 해제되었고 이 평화협정들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만 명에 달하는 FARC 출신 사람들이 콜롬비아 사회에 재통합되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미르코,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사이의 국경지대, 그곳에는 콜롬비아 국가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리고 특히 푸트마요 지역,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의 지역, 페루와의 국경도 있는 곳, 그 지역들은 매우 험난한 곳입니다. 특히 내가 말한 오른쪽 아마존 지역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은 FARC의 여러 부대, 여러 그룹들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푸에르토레기사모와 라오르미가에는 FARC 48전선이 활동 중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국경에서 일할 때였어요. 저는 에콰도르 수쿰비오스에 있었습니다. 가끔씩 30일 전선 이용은 했는데 그 전선은 FARC가 준 국가처럼 강요하는 규칙에 따라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 징계 전선이었습니다. 이런 평화 협정이 있을 때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지역들에서는 FARC가 철수하면 더 이상 이 준 국가의 존재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국가가 오지 않습니다. 즉 FARC가 철수해도 국가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매우 생산적인 지역입니다. 코카 재배지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에콰도르인들이 예를 들어 강을 건넜습니다. 산 미겔강, 푸투마요 강이 있는데 이 강들은 두 나라에 걸쳐 있는 강입니다. 그들은 일하러 강을 건넜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저 두 개의 강줄기, 산 미겔과 또 하나 푸투마요가 있습니다. 저기 보트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강들은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데 그곳에는 잠수할 수 있는 배,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배들도 있습니다. 이 배들은 콜롬비아가 플랜 콜롬비아를 통해 구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금 지원으로 콜롬비아 군대를 무장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거 직접 받고 카누를 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물 위를 여행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바다가 아닌 강 위에 도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강에서 콜롬비아 군대가 사용하던 이런 크기의 군함을 보게 되는데 이건 마치 영화 같아요. 아무에게도 이런 경험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FARC가 이 지역에 대한 통제를 멈추자 일시적인 조직들의 매우 중요한 침투가 시작됐습니다. 에콰도르에는 이미 갱단들이 존재했었고 특히 해안 지역에 많이 있었지만 그 규모는 더 작았고 현지 갱단들이었으며 국제적인 연계는 없었습니다. 특히 과야스 지역, 과야킬은 가장 폭력적인 도시 중 하나였고 납치 사건과 습격이 있었으며 키토는 그보다 덜했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 지역에서는 여러 해 동안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마약 밀매 조직들도 자금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런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FARC에 대해 말할 때 50년대에 정치적 게릴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일랜드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계획을 위해서. 네. 나중에는 마약까지 사용하게 된 조직 부조로 발전했습니다. 아니요. 압수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공백이 생긴 이유로 말씀드리자면 에콰도르에서 활동하던 파르크가 직접 일을 하거나 계약을 맺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규모 무장단체들, 이런 작은 지역갱단들이 어느 순간 파르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자 다른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왔냐면 멕시코 카르텔들이 에콰도르에서 영토를 두고 다투기 시작했고 여러 조직의 무장 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과 할리스코 카르텔 간 전쟁이 에콰도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누에바 헤네라시온 지금은 에콰도르에서 대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범죄 조직들이 주로 주요 항구들을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과야킬 항구뿐만 아니라 시날로아 카르텔과 할리스코 누에바 헤네라시온 카르텔을 밀어주는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콰도르에서는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쪽에서 했던 게임을 똑같이 하려는 겁니다. 즉 생산을 통제해 자기들 쪽으로 가져가려는 거죠. 제가 주목한 점은 반대편 볼리비아에서는 마약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항구로 이동하는 반면 여기서는 페루와 에콰도르에서 생산된 것이 전부 멕시코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이 해안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쟁을 이쪽으로 옮기고 있는 거죠. 내가 말했던 건 멕시코 카르텔들이 이 항구들을 장악하려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항구들을 통해 멕시코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지. 멕시코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펜타닐 관련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지. 그리고 프란체스코 아차르도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어.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 물질의 가격이 유럽에서 내려간 건 아마도 미국에서 펜타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의 반영일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건 헤로인보다 50배 더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헤로인보다 50배 더 의존성을 유발하는 거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중국에서 구입되어 사용되지만 결국 멕시코에서 생산된다는 거야. 펜타닐이 코카인보다 더 비싸? 아니면 더 싸? 아니, 더 저렴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격이 내려간 거구나. 그렇지. 또한 펜타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 코카인의 과잉 생산이야. 그래서 많이 들어오고 많이 생산되고 그래서 가격도 그만큼 떨어진 거야. 그래, 특히 콜롬비아 얘기를 하자면 2016년 평화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룹들이나 2016년 평화협정 이후에 다시 무장투쟁을 하기로 결정한 그룹들이 있어. 그들은 FARC 이탈 세력이라고 불려. 아주 다양한 그룹들이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이제 중앙 지휘부도 없으니까 각자 돈을 벌어야 해.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말한 것처럼 더 이상 하나의 생산 책임자가 없어. 모두가 최대한 많이 생산하고 최대한 많이 팔려고 해. 왜냐하면 수익이 있어야 영토를 통제하고 다른 그룹들과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계속해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있어. 예를 들면 ELN, 즉 민족해방군과 도시에서 활동하는 갱단들, 바크림이나 다른 갱단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어. 그리고 걸프 클랜은 또 다른 조직으로 콜롬비아 영토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통제하고 있어. 콜롬비아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전국적으로 거의 2만 명에 달하는 무장 인원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정말 엄청난 숫자야. 2만 명의 무장한 사람들이 정규군이 아닌 채로 전국에 흩어져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 Prima di passare 많은 사람들이 정규군에 입대했고 정규군에서 복무했어. 정규군에서 복무한 사람들이야. 연락 상대들이 연결하기 전에 VPN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야. 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래. 게다가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서버가 있고 VPN을 사용하면 차단이 있는 나라에서도 접속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로카텔리 씨가 시리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다른 연구자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서 접속해야 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 유일한 방법이었지. 왜냐하면 보통 은행에 접속하려고 하면 그렇게 이상한 곳에서 접속하는 걸 보면 은행이 접속을 허용하지 않거든. VPN을 사용하면은 물론 VPN도 차단한 곳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보호가 되는 거야. 게다가 여러분은 채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셈이죠.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루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 좋은 거죠. 비록 이 주제가 확실히 주류는 아니지만 바로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기에 QR코드가 있으니 스캔하시면 6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는 설명란과 채팅창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지원하는 방법이고 저도 말하자면 주류가 아닌 주제도 다룰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폴리키애니와 함께 수단 전쟁에 대해 다뤘던 것처럼요. 조회수가 10만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제들은 논의에 포함할 만한 또 다른 주제들입니다.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밀수 행위들은 미국에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좀비들이 보이고 제가 말했던 유명한 좀비 영상들 보시면 때로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남미, 북미 등지의 마약 밀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제 일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바로 그 영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르코. 저도 바로 그 영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린란드 사람들은 미국인을 놀리며 좀비처럼 보이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런 문화를 수출하고 싶다면 별로 대단하지 않다는 의미였고 펜타닐 좀비들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수출할 수 없는 연쇄적인 결과입니다.
미르코, 나도 잠깐 광고 시간을 써도 될까요? 그냥 상기시켜 드리려고요. 스폰서 광고는 할 수 없어요. 스폰서로서는 다른 것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인스타그램 얘기만 한 거예요. 인스타그램은 괜찮아요. 네, 물론이죠. 이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면 정말 기쁩니다. 저희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려고 노력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원하시면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르코가 댓글에 링크를 올려줄 테니까 원하시면 저를 팔로우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ELN의 인포그래픽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롬비아에 관한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콜롬비아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시 환경에 깊이 뿌리내린 카르텔들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드인, 칼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르테델바에까지.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가 틀렸다면 정정해줘, 디에고. 최근 수십 년 동안 마약 밀매와 관련된 조직 범죄가 일종의 농촌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 그래, 콜롬비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페트로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게다가 곧 임기가 끝나가고 있어. 그는 대통령이야. 올해 선거가 있어. 그래서 200년 만에 처음으로 좌파가 집권한 거야, 콜롬비아에서. 콜롬비아는 1821년에 건국됐고 이탈리아보다 더 오래된 공화국이야. 이런 유형의 대통령은 처음이야.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첫 해에는 국제적으로 연설만 했었어. 유엔에서 그는 우리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졌다고 말했고 그래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는 완전한 평화라는 개념을 내세우기 시작했어. 그리고 완전한 평화로. 그는 엘렌 같은 역사적인 조직들뿐만 아니라 클란델 골포 같은 무장갱단이나 다른 조직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 그래서 이런 조직들과 여러 번의 줄다리기, 만남의 지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돌의 지점들이 있었어. 그리고 농촌화 측면에 관해서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 프란체스코는 네가 아주 잘 연구했듯이 칼리 카르텔, 메데인 카르텔 같은 카르텔들은 특정 도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어. 내가 너한테 3장의 슬라이드를 보냈어, 미르코. 칼리, 보고타, 그리고 다른 한 도시는 기억이 안 나. 도시 수준에서 서로 다른 구역을 통제하는 갱단들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나라 전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역사적으로 가장 험난한 지역에서 발전한 LN과 같은 집단들을 말하는 거야. 바로 군대가 그들을 잡으러 갈 수 없었기 때문이지. FARC과 평화협정에 서명했을 때 LN은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어. 엘렌은 게릴라 조직이고 파케에 비해 규모는 더 작지만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어. 자, 예를 들어 이 슬라이드는 정말 흥미로운데 아직 활동 중인 그룹들이 어떤 것들인지 보여주거든. 아래쪽에 숫자들이 보이지? 2만 명의 무장 인원들이야. 에스타도 마요르 센트랄의 반대파가 있고 세군다 마르케탈리아 그리고 산타 마르타 시에라 네바다의 자위대가 있어.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거지. 그리고 맨 위쪽에는 또 2개가 더 있어. 위쪽 부분에도 2개가 더 있지, 맞아. 엘렌과 클란데 골포이야. 그러니까 엘렌은 대략 2,500명 정도이고 클란델 데골포는 대략 2,000명 정도야. 슬라이드에 나온 숫자처럼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시 안에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야, 프란체스코. 이 그룹들은 이 주요 범죄 조직이나 마약 밀매 조직의 이해관계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 그들도 활동하고 있지만 반면에 콜롬비아는 정말 넓어. 이 경로들은 훨씬 더 여기 슬라이드처럼 훨씬 더 농촌 지역이거나 혹은 도시가 아닌 지역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지금 콜롬비아에서는 특히 다리엔 회랑과 관련해서 이곳은 정글이야. 콜롬비아와 파나마는 1903년까지 같은 나라였어. 파나마와 콜롬비아. 하지만 이 회랑이 콜롬비아와 파나마를 연결해. 다리엔 회랑을 통해 베네수엘라인, 쿠바인, 에콰도르인, 아이티인 등 인신매매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 하지만 거기를 통과한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60개국 출신에 달했다는 걸 생각해봐. 그리고 과거의 큰 중심지에서 벗어나 그때 이익을 쫓기 위해 작전이 분산되는 과정이 생겨났어. 그래서 이건 완전히 변화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또 콜롬비아에서 또 다른 큰 전선이 있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두 경을 기억해야 해.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시절부터 항상 파르크를 지원해왔고 마두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아직 무장 상태였던 파르크의 많은 이탈 세력이 말하자면 지원을 받았어. 영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었고 베네수엘라 영토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어. 지금 미르코가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는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 그룹들 외에도 도시 안에 이곳은 보고타야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서로 매우 다른 그룹들의 활동을 볼 수 있어. 그리고 맨 위에 나오는 첫 번째 트렌데아라고 하는 콜롬비아 그룹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그룹이야. 트렌데아라고 하는 베네수엘라 출신이야. 그리고 하나는 숙소에 PSC 말인데 사실 내가 막 말하려던 참이었어. 네가 설명해봐, 프란체스코. 동맹이야. 트레나라거와 PSC가 활동하고 있어. 그런데 사실 미안한데 정정할게. 안 그러면 나중에 듣고 있는 브라질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2010년, 즉 세 번째 규약 버전부터 PSC는 더 이상 동맹이 없고 협력자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PSC와 트레나라과의 협력은 브라질 북부, 베네수엘라 국경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협력이야. 그리고 이건 우려할 만한 요소야. 왜냐하면 만약 PSC가 태평양 연안을 진출하게 된다면 트레나라과와 PSC 사이에 더 긴밀한 협력이 분명히 이루어질 테니까. 왜 더 긴밀한 협력일까? 사실 이 두 조직은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트렌데아라과 역시 감옥에서 시작됐거든. 그러니까 감옥에서 시작된 파벌이 나중에 거리로 퍼져나간 거지. 프란체스코, 이 모든 걸 멈출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감옥을 없애자. 봐, 거기서 태어나잖아. 거기서 태어나는 거야. 거기는 그들을 두기에 최악이야. 천재들을 한데 모으고 나올 때는 더 나빠져서 나와. Sì, ma è 브라질에서는 이건 실제로 관계자들도 말하는 거야. 검사들이나 판사들도 말하지. 브라질에서 감옥은 범죄의 아카데미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배가 고파서 슈퍼마켓에서 도둑질한 불쌍한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는 거야. 감옥에서 예를 들어 PSC 조직원들을 만나게 돼. PSC 조직원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지. 네가 이불도 필요하고 칫솔도 필요하고 치약도 필요하고 몇 가지 편의용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 들어봐, 우리가 너한테 줄게. 비누는 빼고 그렇지. 아니, 그것도 필요하겠네, 분명히.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할게. 물론이지.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지, 사실상. 하지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집되는 거야. 그러니까 브라질의 교도소는 범죄를 양산하는 기관이야. 그래서 그들은 작은 범죄, 즉 감옥에 갈 필요도 없는 사소한 범죄로 그곳에 들어가게 돼. 그리고 그들은 PSC의 킬러가 되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PSC로부터 특정 임무를 맡은 사람이 되어서 나오지. 왜냐하면 PSC는 네가 빚을 지면 이렇게 말하지. 너는 이 임무를 수행해야 해. 임무에 실패하면 대부분의 경우 넌 죽은 목숨이야.
프란체스코. 질문 하나 할게요. 왜 지금이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당연히 콜롬비아가 떠올랐고 지금 우리가 콜롬비아를 보고 있으니 이해가 되네요. 왜죠? 우리가 콜롬비아에서 봤던 모든 파벌들과 콜롬비아의 역사 그리고 주요 도시 안에 있는 무장 범죄 조직들을 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됩니다. 콜롬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용병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IT 대통령을 암살한 용병들이 콜롬비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콜롬비아 용병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수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콜롬비아 용병들이 수단에서도 싸우고 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를 봤는데 이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5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분입니다. 아니요. 질문을 존중해서이지 만나려는 건 아닙니다. Perché hanno chiesto 앞으로 멕시코에 대해 더 특별한 오직 그 주제만 다루는 다른 것을 할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부족해서요. 우리에겐 5분밖에 없어요. 아니요, 제 인스타그램은 에터메트 디에고 바티스테사이고 라티노 아메리칸도는 프란체스코의 블로그입니다. 여러분이 물어본 건 그 블로그 맞아요. latinoamericando.org 그리고 베네수엘라 트렌데 아라과도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몇 달 전에 스페인에서 경찰 작전이 있었고 트렌데 아라과의 두목 중 한 명이 여기서 잡혔어요. 바로 스페인에서 체포됐어요. 이제 이런 조직들의 촉수가 퍼져 있고 트렌드 아라가는 정말 잔혹하거든요. 이 조직은 정말로 양심이 전혀 없는 집단이에요. 베네수엘라 이주와 연계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됐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고 싶은 건 베네수엘라 이주가 트렌드 아라과를 가져온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나라를 떠난 850만, 거의 900만 명에 달하는 베네수엘라인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미 얘기했듯이 그렇게 잘 살고 있던 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마두로는 900만 명의 이주민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어요. 그들은 이주 흐름을 이용해서 여러 나라에 침투했죠. 그래서 트렌드 아라과는 오늘날 에콰도르에도 존재하고 특히 페루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페루에서는 트렌드 아라과가 가장 중요한 작전 본부 중 하나를 가지고 있고 물론 베네수엘라에서는 여전히 매우 중심적인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한 가지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이 모든 조직들이 무기를 어디서 구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란체스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브라질 조직들은 무기를 어디서 구하나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묻고 싶었던 또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까먹었어.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 하지만 무기에 관한 질문은 중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해서 예를 들어 PSS는 많은 무기를 안드랑게타와의 거래를 통해 얻어. 그러니까 마약을 무기와 교환하는 거지. 이것은 사법적으로도 확인된 사실이야. 그리고 다른 무기나 다른 조직에 관해서는 브라질로 들어오는 대규모 무기 유입은 본질적으로 미국에서 오고 있어. 미국에서 그것도 쉽지. 그리고 텍사스 같은 지역, 국경에 가까운 곳에서는 무기를 사는 것도 꽤 쉬워. 범죄 조직들끼리의 거래. 그러니까 마약과 무기를 맞바꾸는 거지. 그리고 미국에서 많은 경우에는 브라질 경찰의 무기 창고에서도 나와. 그러니까 특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특히 민병대와 관련해서는 말이야. 그리고 이런 무기 물량은 그러니까 온갖 경로를 거쳐서 결국 경찰에도 들어가고 또 PSS나 코만도 베르데 메디코 같은 범죄 조직에도 들어가게 돼.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 하자. 멕시코와 다른 나라들은 나중에 따로 다루자. 그러다 보면 산만해지고 사람들이 몇 시간짜리 라이브를 보다 보면 결국 조금 지나면 흐름을 놓치게 돼. 저는 디에고와 프란체스코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저는 움베르토 베르토넬리와 함께 브레시아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아니, 표지도 보여드릴게요.
8시 30분에 시작하고 그 후에도 한참 있을 거예요. 저도 책 몇 권 가져갈 거고요. 여기가 장소입니다. 브레시아 칼비사노의 산 미켈레 거리에 살라 폴리볼렌테라는 곳이에요. 브레시아보다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오픈된 곳이니까 편하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주 멋진 공간이고 일종의 대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는 사물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저는 좀 더 전략적이고 분사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화를 자연스럽고 역동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미리 각본을 짜거나 그런 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게스트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아마도 화요일에 마우로와 함께 등등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업데이트하기 위해 다시 뵙겠습니다. 카피틴 장군도 아마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안에 우크라이나 이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고 이미 저희가 쇼츠로 다룬 몇 가지 소식들, 소소한 뉴스들이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드론만으로 점령한 진지 같은 조금 특이한 일들이 있긴 하지만 큰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가 내일 아침에 스프라이트가 목에 걸리지만 않는 한 말이죠. 그걸 누가 알겠어요? 프란체스코, 디에고 고마워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